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한 학기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참 수고하셨고,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었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 이후부터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치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또 좋은 성적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성운동의 과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전적인 경건주의 역사는 개별 인물들의 생애 업적에 의해서 폭넓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들 노력들의 진행은 그러한 경건주의자들의 중과 함께 자주 단절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소수의 제자들과 친구들의 사역을 돌보았고, 당시 경건의 의도와 관심과 완성된 행태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이것은 할례 근방의 글라화, 또 비르텐베르크 형제교회 같은 기관들 또는 공동체가 성립되었던 곳에서는 달랐습니다. 프랑케 재단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 즉 할례 근방의 글라화에 있는 기관들이죠. 이것들은 계속 존속하였지만 경건주의의 목적들은 계몽주의로부터 형성된 시대 조리에 걸맞은 자유사상으로 인해 퇴보했습니다. 아우구스트 헤르만 니마이어와 증손자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 또는 게르크 크리스티안 크나퍼와 같은 탁월한 인물들은 프랑케 재단을 훌륭한 능력으로 관리했지만 이들은 경건주의 특색을 지닌 자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1800년경 할례는 경건주의적 경건에 대한 온천지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한편 이런 현상은 비르텐베르크와 형제 공동체에서는 달랐습니다. 17, 18세기 전형적인 경건주의에서 19세기 각성운동까지의 변천은 이 지역 안으로 흐르면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발전에 대한 새로운 중심은 1780년에 바젤에 있는 어느 협회의 창립에 있습니다. 이 협회와 접촉한 경건주의적 사상을 대표하는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 경건주의의 직계 후계자를 할 수 없는 인물들인데, 그들에게서 고전적인 경건주의로부터 각성운동까지의 변천 혹은 온건한 경건주의의 영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독일 기독교협회입니다. 18세기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또는 실천적 목표 설정과 함께 단체, 조합, 협회, 연합체들이 창립되었습니다. 회원은 자발성과 공평성과 발언권에 근거했습니다. 교회 영역 최초의 협회로 1699년 기독교 지식진흥협회 SPCK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가 창립이 되었고, 1701년 복음전도협회 (Society for Propagation of the Gospel) SPG가 런던에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1771년 신앙과 기독교를 스웨덴 협회 (Societas Specana Pro Fide et Christianissimo가 스웨덴에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독일어권 단체가 1780년 스위스 바젤에서 생겼습니다. 이 단체 형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 또는 교회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공동의 목표를 관철하는 이상적인 가능성을 주었습니다. 독일 안에 단체 형성에 반대하며 초반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분리주의에 대한 의심은 이 단체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은 자신들의 교회에서 활동적인 구성원으로 남았지, 이 단체들에 들어가서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만들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유익한 목표들을 관철하기
원했던 사람들, 이들은 이러한 목표를 위해 어떤 가능성도 거의 가지지 않았었는데 이들이 모여서 그들의 관심사들을 선전하며 상응하는 인쇄물과 성명서 그리고 잡지들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야 통신과 정보에 대한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바젤협회의 가장 중요한 발의자는 요한 아우구스트 우르스페르거입니다. 1728년부터 1806년까지 생존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사무엘 우르스페르거의 아들인 그는 할례 정신으로 양육받으며 경건하게 자랐고 티빙겐과 할례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목회하고 미국 조지아에 있는 잘스부르크의 망명자들을 위해 지원하며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1765년 이래 그는 어떤 성과를 보지 못한 채 급진적 계몽주의에 대항한 문학적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1776년에 그는 건강상 이유로 사역을 내려놓았고 그 다음 해에 독일과 스위스, 네덜란드와 영국 여행 가운데 단체 설립에 대한 자신의 계획들을 언급할 수 있었습니다. 1764년 이래 런던의 기독교 지식진흥협회 회원으로 1778년 이래 스웨덴의 신앙과 기독교를 위한 스웨덴 협회 회원으로 그는 두 개의 목표들을 따르는 고유의 단체를 세우길 원했습니다. 신신학과 합리주의에 반대하는 싸움과 실천적 기독교를 촉진하는 그러한 목표였습니다. 계몽주의에 대항하는 싸움은 우르스페르거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1779년 성탄절에 그는 런던에서 순수한 가르침과 경건을 위한 단체를 발표합니다. Gesellschaft zur Förderung reiner Rede und wahrer Gottseligkeit. 우르스페르거의 참여 없이 그의 성명서들과 노력들이 바젤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거기서 1780년 8월 30일에 순수한 가르침과 참된 경건의 실천적인 촉진을 위한 독일 협회의 특별위원회, 위원회가 좀 깁니다. Engere Ausschuss der Deutschen Gesellschaft tätiger Förderer Rede und wahrer Gottseligkeit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회원들은 명망이 있는 바젤 시민들이었고 우르스페르거는 1780년 11월에 아우크스부르크로 가서 즉시 이 창립을 지원했습니다. 1781년 그는 광고 문안을 작성했고 선전을 위해 그의 수많은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1785년까지 지역협회는 수많은 도시에 세워졌고 회원들은 주로 상인, 수공업자, 학자, 교사들이었고 목사도 있었습니다. 교파적인 차이점들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와 논쟁에 대한 우르스페르거의 의향은 매우 빠른 비판을 일으키게 되어서 대부분의 회원들은 경건하고 자비적인 목표를 따랐고 신학적 논쟁은 그들에게 지겨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785년 명칭 변경에서 구체화되어서 표제어인 순수한 가르침이 삭제되었습니다. 더 단순한 다양한 표현들로 인해서 1804년 이후부터는 독일 기독교협회 Deutsche Christentumsgesellschaft라는 단순한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르스페르거의 동맥경화증이 그와 관계하는 것을 어렵게 했기에 사역에 대한 지원은 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었고 이 기독교 협회는 바젤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협회는 광범위한 연락을 수행했고 독일을 넘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고물망으로 엮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주 기도 시간에 만났고 1783년부터 서신 기록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786년에 기독교 진리와 경건 애호가를 위한 모음집 Sammlungen für Liebhaber christliche Wahrheit und Gottseligkeit라는 제목으로 월간 잡지도 펴냈습니다. 신학 논문은 더 이상 없었고 신앙의 논문들과 신앙 간증들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1782년에 이 사역은 전담 책임자가 채용될 정도로 상당히 발전했고 주로 비르텐베르크 목사 후보생들이 임명되었습니다.
그중 3명이 부각이 되는데, 이유는 그들이 기독교협회에서 했던 경험들을 계속되는 사역에서 유용하게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사람은 칼 프리드리히 아돌프 슈타인코프입니다. 1795년부터 1801년까지 이 협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어 그는 런던의 사보이에서 루터교 목사가 되었고, 거기서 나와서 런던과 대륙의 성서 공예와 종교서적 협회를 위한 중요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1803년부터 1807년까지 서기였던 크리스찬 고트프리드 블룸하르트는 1816년에 새로 창립된 바젤 선교의 첫 번째 감독이 됩니다. 평신도이며 총무처 서기인 크리스찬 프리드리히 슈피틀러는 1801년 슈타인코프의 도움으로 바질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1808년부터 생애 마지막까지 이 기독교 협회 책임자로 있었고, 선교회와 같은 다른 수많은 활동들을 지원했습니다. 1840년에 그는 바젤 근처의 성 크리스티오나 순례 사절단을 창립했고, 특히 슈피틀러의 노력은 크리스티오나의 형제들을 파견했던 팔레스타인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 카스파르 라파트라는 인물입니다. 찌리히에서 정경받는 의사 가정의 13번째 자녀로 태어난 요한 카스파르 라파트는 고향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어 그는 1763년 13개월의 학업 여행을 떠났고, 목적은 바르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 이름입니다. 슈베디시 퍼퍼먼의 바르트인데, 여기에 교구 감독 요한 슈팔딩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라파트는 그곳에 1763년 5월부터 1764년 1월까지 머물렀고, 그 사이 베를린의 감독과 종교국 평정관으로 부름받게 되었던 슈팔딩과 함께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이 시기 라파트는 슈팔딩처럼 경건한 계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신론과 합리주의를 거부했습니다. 라파트가 라이프치히 여행 가운데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던 크리스찬 프리테고트 갤러어스의 노래들은 바르트에서 일용할 음식에 속했습니다. 듣기와 읽기, 쓰기와 슈팔딩 설교 논평을 통해 라파트는 계몽적이고 경건한 사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1763년 10월 10일에 그는 슈팔딩의 기도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일기에 적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진정한 덕목과 정돈을 위해서 도덕으로 최고의 완성이신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게 서 있는 기도, 이 기도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매번 발견한다. 덕목과 좋은 결단의 씨는 기도 아래 뿌리를 내린다. 그의 생애 동안 옛 관계들을 돌보고 새로운 관계를 엮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물이자 의사소통의 천재가 됩니다. 그는 1766년에 결혼하여 8명의 자녀를 가졌고, 그중 3명은 성인 연령에 도달합니다. 1769년부터 생애 마지막까지 찌리히는 과원교에서 집사, 또 성베드로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했습니다. 1799년 9월 그는 프랑스의 찌리히 점령 때 군인들로부터 총에 맞습니다. 그는 천천히 회복되어 2년 후에 다시 설교할 수 있었으나 눈에 띄게 건강이 나빠져 1801년 봄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부검 기록에 따르면 총격에 따른 부상이 아니라 폐질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과 설교활동에서 그의 카리스마적인 능력은 세인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확실히 그는 자신의 인격과 경건 그리고 연설을 통해 설득하면서 자신 주변에 영향을 라파트에게 물질과 영이 하나를 형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자 인간인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경험들이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또한 라파트의 생애 동안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신학적 접근이 특이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닮은 인간의 형상이 사람의 인상들 안에 비춰지고 묘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이 라파트와 경건주의를 서로 연결했는가? 이에 대해 초월해서 침묵 가운데 있는 구체적인 만남에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의 고향 쥐리히에서 자기 부모가 헤르누트파와 만난 것은 매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만 있었더라도 영향력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친젠도르프 설교들을 읽었다는 것도 그에게는 1768년까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라파트가 자신의 유명세와 여행을 통해 다른 지역 경건주의 단체들을 알게 된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히 라인강 하류 지역, 비르텐베르크, 뉘른베르크에 해당됩니다. 1770년대에 그는 두이스부르크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교장인 요한 게하르트 하젠캄프와 서신 왕래를 했습니다. 둘은 영혼의 불멸을 주장했지만 라파트는 도로테 뷔페르만의 계시는 진짜가 아닌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젠캄프가 사무엘 콜렌부시와 함께 주장한 죽음 이후 영혼의 상태에 대한 세부적인 생각들을 따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1774년 7월 라파트는 라인강 하류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하젠캄프, 콜렌부시, 부페르만, 괴테, 융 슈틸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융 슈틸링과 평생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비르텐베르크의 경건주의자들과 라파트의 결합은 부분적으로 더 강했습니다. 늦어도 1770년 라파트는 프리드리시 크리스토퍼 웨팅과 서신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들의 출판물들을 교환했고 라파트는 웨팅어의 지식 범위와 깊이에 놀랐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점점 웨팅어와 멀어졌던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필립 마테우스 한과의 관계는 더 긍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은 라파트의 책들을 70년대 초에 발견하고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1774년에 그는 루드스부르크에서 라파트를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들은 다음에 다양한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만족설에 대한 거부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라파트는 한의 열린 마음과 신학적 사고의 넓음을 높게 보았고 그를 통해 라파트는 그 주변의 친구들과 교제했습니다. 또 형제교회 대표자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친젠도르프와 슈팡겐베르크 저서들과 사귐은 웨팅어와 하젠캄프에서와 유사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동의와 비판의 양축이 있었습니다. 언어적 표현 능력과 친젠도르프의 역동적 개성,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신학적 집중은 라파트의 동의를 얻었으나 친젠도르프의 피와 상처의 관점들, 즉 보상신학은 아니었습니다. 형제의 교회는 그에게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 교회는 그에게 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떼지어 다니지 않고 단지 하나의 고난의 한 꽃 위에 거하며 거기서 떠나 다시 날아 돌아오는 벌이다. 마지막으로 라파트는 가톨릭 신학자 요한 미하엘 자일로와 20년 넘는 두터운 우정을 가꾸었습니다. 그들은 몇 번 보았고 서로 왕래했으며 출판물들을 교환했고 친구가 독서한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추천했습니다. 교파적인 차이는 어떤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신지학과 합리주의에 대한 거부와 기독론적인 집중은 이 우정의 끈을 더욱 확고하게 했습니다.
1796년에 나타난 알고이 각성운동에서 이러한 관계는 중요하게 경건주의 단체와 사람들과 수많은 만남들 그리고 접촉들은 라파터가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을 가차없이 연결하지 않았다는 점과 다른 편으로는 신학적 저어와 유사한 경건 사상들에 대해 많은 부분을 극복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중심주의와 신지역적이고 합리주의적 사상들에 대한 비판, 아울러 개인적이고 느낌을 강조하는 신앙에 대한 높은 평가는 라파터가 경건주의와 각성운동 역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정당화하는 요소들입니다. 다음으로 요한 프리드리히 오벨린입니다. 경건주의와 계몽주의 각성운동 사이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요한 프리드리히 오벨린입니다. 1740년부터 1824년에 생존했습니다. 1774년부터 라파트와 서신 왕래를 가졌는데 라파트의 유명한 책들은 그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개인적으로 전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1804년 이후부터 틈틈이 기독교협회와 서신 교환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의 아들이었던 요한 프리드리히 오벨린은 1740년 슈트라스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그는 1761년까지 신학과 몇몇 자연과학 과학 과목들, 지리학과 역사를 공부했고 정치적이고 학문적인 문제들과 내세의 신학 문제들을 포괄하는 그의 관심은 앞날에 자신의 삶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1760년 설날에 그의 일기에 기록된 하나님께 헌신은 경건주의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에게 나는 내 영혼의 능력들, 내 육신의 지체들, 나의 재산, 나의 시간, 나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칩니다. 주여 당신을 섬기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아직 나의 마지막 숨을 당신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허락하옵소서. 1762년에 그는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가정교사로 활동했으며 1767년 졸업시험과 함께 신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같은 해 그는 슈타인탈에 있는 발더스바하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속한 5개의 공동체들과 3개의 마을은 사회적, 경제적, 교회적으로 가장 황폐하고 가난한 지역입니다. 오벨린은 그의 생애 동안 그곳에 거했고 모든 지역들 가운데 슈타인탈을 번창하는 시골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공장 같은 것이 되기를 원했던 면 방직 공장을 촉진시켰고 과일나무 재배와 가축 사육과 네덜란드의 종자 매입으로 이 시골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 대부 궁고도 세웠습니다. 그 밖에 그는 도로와 다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회활동은 1819년 프랑스로부터 기사 십자가 훈장 수여로 인정받았습니다. 경제적 활동과 나란히 그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창단을 통해 문화적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특별한 재능은 교육적 영역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구에 3개 학교 건물을 지었고 1770년엔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취약전 아이들을 보살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젊은 여성들에 의해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어린이들이 모여들었고 오벨린은 유치원 운동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 편물학교, 이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인데 이 운영을 위해서 여성들, 상냥한 어린 연령의 여성 지도자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1779년부터 루이지의 셰플러는 이 문제에 없어서는 안 될 여성 도우미였습니다. 그는 1783년 오벨린의 아이 7명을 그의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돌보게 되었고 집안 경제도 이끌었습니다. 오벨린은 슈트라스부르크의 제자들을 그리고 훗날 망명자들도 수용해 살림은 매우 방대해졌습니다. 후에 루이지의 셰플러는 유치원에서 일하는 협력자들을 위한 교육에서 활동했습니다. 오벨린의 사회적 교육적 업적들은 계몽주의와 경건주의로 형성된 그의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월적 하나님의 내재성을 믿는 신앙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목사의 직무 안에서 자신의 주된 일을 보았고 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복음 설교에 대한 열매였습니다. 1784년 그의 유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난 너희들에게 그분을 내 설교에서 선포했다. 그는 너희의 목자이고 나는 단지 그의 종이었다. 그는 너희의 사랑하는 주님이고 내가 너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준비시킨 이후에 그는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는 최고의 선이자 최고의 지혜, 최고의 힘이고 그의 온화함과 인내는 끝이 없다. 그는 프랑스 혁명을 우선 감격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 슬로건이 기독교적 이웃 사랑 안에서 기초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1794년 4월 9일에 모든 예배가 혁명이 계속 진행된 가운데 금지됐을 때 그는 기독교 공동체 생활이 혁명적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클럽이라는 대중단체로 개명되었고 오벨리는 시민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아이들은 공동체 설교를 통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만찬을 목사관에서 유지시켰습니다. 많은 망명자들이 그의 집에 수용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소송이 1794년 7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있었고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교회는 그의 배후에서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아래서도 복음에 대한 신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벨리는 자신의 생애와 계명주의 시대 가운데 사람 계몽과 단체 계획에 대한 신념을 공유했습니다. 이런 기본 태도는 그의 종말론적 희망에서도 유지되었고 개인의 카리스마적 환상 예언에서도 동반되었습니다. 오벨리는 무엇이 죽음 이후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라파터, 융, 슈틸링, 뱅 웨팅어, 베메의 영국 추종자, 스웨덴의 예언자 이마누엘 스웨덴보르그의 해당 저서들과 성경은 그의 죽음 후 영혼의 삶의 단계를 매번마다 인정하도록 새롭게 자극했습니다. 영혼은 불바다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7단계 안에서 상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만유 회복에 대한 사상이 있습니다. 1785년 오벨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위의 세계를 항상 쳐다보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고 저 세상에 대한 바라봄 없이 극심한 고통과 인내해야만 했던 시험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것처럼 환상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재능은 충분했습니다. 아내 사망 이후 9년 동안 죽은 자들과 만남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이래 9년 동안 거의 매일 그녀를 꿈꾸면서 그리고 깨어있으면서 일부는 내 근처 이곳에서 일부는 저 세상의 그녀의 거처에서 보았다. 그곳에서 나는 주의할 만한 일들, 즉 정치적인 변화들을 계속 그녀로부터 알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로 예언의 재능을 가진 교인이 자기에게 한 환상이 보인다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을 때 갑자기 끝났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지금 고인의 더 높은 단계에 도달했다. 오벨린의 전반적인 종말론적 사상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전파되고 계속적으로 생각되어졌을 동안 이 개인적인 이상들은 추종자들을 얻지 못했다. 오벨린이 경건주의에 속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라파트와는 다르게 오벨린은 슈트라스부르크의 형제교회를 통하여 어렸을 때부터 헤르누트파에 매우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슈타인탈에서 활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교회적으로 조직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공동체에서 분열을 감지했을 때 이곳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1791년 돌봄의 과제를 인식했던 남자 집사들과 여자 집사들을 공동체를 통해 선출하게 했던 점은 헤르누트파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헤르누파의 설교자 집회에 언제나 축사를 하였고 이 축사에서 헤르누파의 사역을 환영했습니다. 오벨리는 자신의 사회교육 업적에서는 할례적 경건주의의 직접적 후계자로 있으며 종말론적 사상에서는 비르텐베르크 경건주의자들의 신봉자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는 계몽된 경건주의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 하이니시 융 슈틸링입니다. 융 슈틸링은 각성의 교부로 취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묘사된 인물들처럼 어떤 한쪽 계통으로 배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에게는 경건한 계몽주의와 문학에서 질풍노도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경건주의의 영향도 있습니다. 요한 하인리히 융은 1740년 개혁적인 교파의 교사 아들로 지걸란트 한 시골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그가 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급진적 경건주의식으로 교육했고 그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암기하며 배워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빅토르 크리스토프 투흐펠트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융 슈틸링은 1785년에 그의 소설 테오발트 혹은 열광주의자에서 급진적 경건주의의 기념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의 교육은 아버지를 통해 일부행해졌고 그는 아버지에게서 수선 작업도 배웠습니다. 훗날 융 슈틸링은 이 시간을 고통의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다른 아이들과 만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른 한편 그는 아버지 이상으로 많은 문학 작품을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존 버년의 천료역정, 요한 하이니시 라이츠의 중생자들의 역사, 또 고트프리드 아르놀트의 고대 교부들의 생애, 이런 책들을 읽었습니다. 15살부터 융 슈틸링은 1762년까지 가정교사 수선장인, 가정교사로서 또 지거란트와 자워란트의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교사 활동은 대부분 실패였습니다. 그는 1762년 7월 11일에 졸링현에서 도보 여행 중 종교적 체험을 했습니다. 1763년부터 1770년까지 그는 크레 빙클러 브리케에서 개혁파 교인인 공장의 소유자 페터 요하네스 플랜더 집의 가정교사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안과 공부에 전념했고 이 방향에서 비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1770년 9월부터 그는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거기서 특히 요한 볼프강 괴테와 요한 고트프리드 헤르더를 알게 되었습니다. 새 학기를 마친 후 그는 이미 졸업시험을 합격했습니다. 1772년 그는 첫 번째로 결혼해서 1782년 결혼했던 두 번째 아내도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1790년 그의 세 번째 결혼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 세 명의 아내들과 함께 총 13명의 자녀를 가졌습니다. 1772년부터 1778년까지 그는 엘버펠트에서 병원을 경영했습니다. 그는 카이저스라우튼에서 재정학 교수가 되었고 이 학교와 함께 그는 1884년 하이델베르크로 이주했습니다. 1887년부터 1803년까지 그는 마일브루크 대학의 정치학 교수였습니다. 1803년 융 슈틸링은 처음엔 하이델베르크에서 다음에는 칼스루에서 선제 칼 프리드리히 폰 바덴의 고문이 되었습니다. 이 선제원은 안과 의사 활동, 그는 2000번 이상 안구 수술을 감행했는데 이것과 특히 저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이러한 직위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1817년 기력에 의하여 칼스루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융 슈틸링의 실제적인 중요성과 19세기 초반 독일에서 큰 인기는 그의 저술 활동에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광범위한 서신 왕래가 계속됩니다. 물론 여행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과 교제했습니다. 그의 많은 저작 가운데 수없이 많은 판수와 일부는 번역도 된 5편의 작품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여러 번 언급한 그의 인생사입니다.
다른 작품들처럼 이것은 계속 출판되었습니다. 1777년 융 슈틸링이 엘버펠트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 하인리히 슈틸링의 유년기, 한 실제적 역사, 하인리히 슈틸링스 유겐트 eine Behaupte Geschichte는 무명으로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단은 슈트라스부르크의 학창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괴테는 융 슈틸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그의 힘의 요소는 하나님께 대한 파괴할 수 없는 믿음이었고, 그로부터 직접 나오는 도움을 믿는 것이었다. 이 도움은 모든 상황, 모든 악으로부터 확실한 구원 가운데서, 그리고 끊임없는 돌봄 가운데서 명백히 확인됩니다. 융 슈틸링은 그의 기록을 슈트라스부르크의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허락을 받아 괴테는 본문을 교정하고 인쇄하도록 보냈습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3인칭을 쓴 자서전적인 소설입니다. 요한 하인리히 융이 자신의 이 책에서 일치시켰는데, 그가 소설의 주인공의 땅에서 고요한 자들, 시편 35편 20절 Die Stillen im Lande 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슈틸렌이라는 이것을 암시하는 슈틸링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의미의 이름을 자신의 삶에서 받아 오늘까지 자기 이름의 요소로 남겼습니다. 인생사의 첫 번째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12살까지 어린 시절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777년 12월에 이미 유년 시절이라는 두 번째 책, 그리고 1778년 1월에 유랑이라는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출판사에 보낸 편지에 고요한 진리 연구자는 신성의 발자국을 그의 역사에서 발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융 슈틸링은 자신의 인생사 출판에 선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의 삶에서 설명하고자 원했는데, 이것은 그들 편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 그들의 삶 속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에 대한 이 흔들지 않는 믿음을 그의 삶 가운데 얻게 되었는지, 이러한 질문은 그리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개혁교의 영향들 뿐 아니라 경건한 계몽주의의 섭리신앙이 한 역할을 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에 대한 언급은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의 선전용 책자를 연상하게 합니다. 인생사, 즉 그의 삶의 증거는 융 슈틸링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1789년 가정의 삶이라는 연속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인생사는 또한 견습의 때와 회고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자서전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는 소설적 장황함을 포기했고 3인칭 형태도 버립니다. 마지막 부분인 노년은 몇 페이지만 있습니다. 죽음이 완성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향에 대한 향수와 열쇠입니다. Das Heimweh und der Schlüssel zu demselben. 1794년에서 1796년까지 4권으로 나온 이 소설은 독일을 넘어 계속 유명해졌습니다. 시대의 배경은 프랑스에서 자코뱅 통치의 공포였습니다. 중심 인물인 크리스찬 폰 오스텐하임은 독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와 예루살렘, 사마르칸트를 거쳐 몽골의 황천에 하늘의 신의 도상 솔리마, 히로 솔리마의 약자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세우고 통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연의 철로 역정은 융 슈틸링에게 비유적 소설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비유를 열쇠라는 단어로 해독하려고 했습니다. 솔리마는 프랑스 혁명 사상에 대한 융 슈틸링의 반대 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심연에서 온 묵시적 짐승. 프랑스와 독일에서 적 그리스도는 자신의 지배권을 세웠습니다. 이에 반해 신의 나라 솔리만은 대주교적 신정국가의 용모를 명백히 지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국가 종교, 부도덕과 사치는 최종적으로 승리, 국가의 군주는 절대적인 대주교, 출판의 자유는 없고 솔리만은 온 세상에 박해받는 기독교를 위한 피난처입니다. 융 슈틸링은 이 소설로 후기 각성운동의 보수적인 기본 입장을 위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황제 제국으로 불린 동방이 구원의 장소로 변화되는 점은 특별히 독일 슈바벤 사람들로 하여금 오데사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케 했습니다. 융 슈틸링은 이것을 직접 원하지 않았고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1814년 7월 12일 황제 알렉산더 1세는 브룩셀에 있는 융 슈틸링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황제 엘리자베트와 우정의 끈이 맺어졌습니다. 그리스도교적 평화의 나라에 대한 융 슈틸링의 정치 사상은 황제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황제는 1815년에 이러한 방향에서 이 거룩한 동맹을 그리스도교적으로 구축하고자 시도했던 겁니다. 1795년부터 1816년까지 각권의 대략 80쪽으로 30권이 간행된 민족전의 제핀 남자가 있습니다. 제핀 남자의 모습은 향수 소설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쪽에 있는 집으로 순례길에 동반하는 내세의 전령입니다. 그는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 따른 견책하시는 은혜이고 양심으로 말합니다. 한 해가 흐르면서 이 잿빛 남자와 저자 융 슈틸링은 하나의 동일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향수 소설의 속편을 다룬 것이 아니라 시간의 이용과 계속된 논쟁을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주교의 교서와 성명서들로 인해 자주 중단이 되었습니다. 일화들과 시들이 삽입되어 들어있고 단락의 끝은 다른 저서들에 대한 추천이 따라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각각이 조직화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많고 다양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확실히 이 잿빛 남자는 융 슈틸링 고유의 신학적이고 시대사적 지식 상황 또한 그의 서신 왕래에 있었던 질문들과 문제들을 반영했습니다. 여기 외에 없이 종말론적 주제들, 즉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천년왕국설, 지옥에 대한 사상들, 러시아 제국 안의 솔리마에 대한 계획, 만물의 회복, 적 그리스도가 발견됩니다. 융 슈틸링은 먼저 1836년이 그리스도의 재림해라는 백렬의 종말론적 예측을 수용합니다. 이어 자신의 예측을 세웠으며 최종적으로 다시금 상대화했던 1816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말 임박의 생생한 기다림 가운데 있었고 잿빛 남자의 출현 연도와 겹쳐졌던 모든 정치적 사건들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어 나란히 형제교회 또한 주제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융 슈틸링이 그곳에서 종말론적인 구원 공동체가 즉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는 형제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랑을 불러일으키진 않았습니다. 모든 정파들과 정파들에 있는 영의 일치성은 계속적인 주제였습니다. 네 번째, 영의 나라의 물때 Gehen aus dem Geisterreich 1795년과 1801년에 나온 두 권의 책입니다. 융 슈틸링은 종말론적인 사상들을 다른 방식으로 구사했는데 스토아학파, 경건주의자, 자연주의자, 이신론자들은 이 책에서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세상 저편에서 이 세상의 삶을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작품은 요한계시록의 공익적 해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교의 승리 역사. Siegesgeschichte der christlichen Religion in einer gemeinnützigen Erklärung der Offenbarung Johannes, 1799년 작품입니다. 융 시틸링이 프랑스 혁명과 그 결과 즉 현실을 종말론적 신학으로 해석하기 위해 신약의 계시록을 정확히 조사했다는 점은 모순이 없습니다. 융 시틸링을 경건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될 수 없을 겁니다. 다양한 역량들, 결정적인 그의 아버지, 알려진 훌륭한 그의 의사소통 능력, 마지막으로 그의 소명의 의식은 납득되는 하나의 일치된 모습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형제교회 회원이 되었다는 소문이 떠돌 때 1804년 8월 25일 바젤에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함을 기초로 하고 그의 나라가 목적인 모든 당들, 단체들, 그리고 기관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이 당들의 어떤 것에도 전적으로 속하지 않기를 원하고 속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난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활동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입니다. 반스베이크의 전령인 마티아스 클라우디스는 명확하게 경건주의라고 간주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건한 기본 태도와 이성으로 지배된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근거로 그 시대 경건주의 영역에서 아웃사이더로 간주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그는 경건주의자들과 많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서정 시인이며 기자인 그는 자연과 밀착된 소박한 경건성 안에 있는 그의 설득력 있는 언어 능력을 통해 큰 영향을 끼쳤고 이전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저작들이 또다시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경건주의 진영 오늘처럼 기꺼이 클라우디우스를 읽었습니다.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리벡의 서쪽 홀스타인 라인펠트에서 태어난 그는 퓨렌에 있는 라틴어 학교를 다녔고 예나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법학과 회계학에 관계를 했습니다. 벌써 큰형의 죽음은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졸업하지 않은 채 3년 후 그는 확실한 활동 분야가 없이 다시 라인펠트로 돌아갔습니다. 1764년 혹은 1765년에 그는 코펜하겐에서 개인 빚으로 1년간 활동할 때 프리드리히 고트리프 클롭스톡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1768년 함부르크로 가서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고트홀드 에프라임 레싱과 요한 고트프리드 헤르더와 교제를 했습니다. 1770년에 그는 함부르크 북쪽에 위치한 시골 반스베크 마을에서 주 4회 발간되는 새로 생긴 신문 반스베크 보테, 반스베크 보테의 편집장이 됐습니다. 여기서 클라우디우스는 편집일과 더불어 자신의 시들과 수필들을 출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신문 이름은 클라우디우스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1775년 그는 헤르더의 소개로 두 개의 다양한 이온의 고등 이온으로 다름슈타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이온회에서는 남쪽 헤센의 방백의 영지의 경제를 개혁해야 했고 다른 이온회에서는 지방신문을 편집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존재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는 다름슈타트는 적합한 자리가 아님을 이로 인해 그는 곧 1777년 4월 반스베크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그는 죽기 바로 전까지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살았고 활동을 했습니다. 1772년 그는 반스베크의 가부장의 딸인 16살 난 레베카 베인과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동안 12명의 자녀를 두었고 1781년부터 그는 귀족 친구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1788년부터 그는 알토나의 은행 감독관으로 규칙적인 수입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1814년 말 함부르크에 있는 그의 딸의 집에 와서 죽었습니다. 그가 출판물을 통해 더 유명해질수록 더 많은 친구들이 반스베이크에는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1775년부터 1812년까지 클라우디우스는 8권으로 되어 오늘까지 계속 출판되는 자신의 주 작품 아스무스 옴니아 수아스 제쿰 포르탄스 또는 반스베이크 포트 총서를 출판했습니다. 이 본문들은 그의 함부르크 신문인 반스베이크 보테스를 유래했고 1775년 이후에 기고한 원본들입니다. 시, 짧은 논문, 또 서신, 대화, 그리고 명확히 알 수 없는 구조로 된 긴 수필들로 이루어진 다채로운 수집물입니다. 가장 긴 기고문들 중 하나는 그의 아이들 카롤린네, 안네, 아우구스테, 트리네테, 요하네스, 레베케, 프리스, 에른스트 그리고 프란스에게 보내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순진한 가정의 보고입니다. 여기서 그는 세계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의 역사를 의역했습니다. 영원 불멸의 증거에 대한 긴 논문은 그의 경건한 계몽주의적인 기본 태도를 보여줍니다. 클라우디우스는 그 시대의 많은 문제들을 알았고 이를 숙고하고 논평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을 처음부터 거부했습니다. 그는 항상 계몽주의의 합리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때 그는 신학적 또는 철학적 문제들 안에서 하나의 특별한 재능을 발전시키려는 명예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들에 대한 건강한 의심을 발전시켰고 부모로부터 비롯된 루터교적 경건을 유지했습니다. 루터교의 성찬론은 그에게 중요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비록 가끔 여행했지만 경건주의자들과 문학가들과 많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1784년 이미 수년 동안 알고 있었던 오펠른 근처의 형제교회에서 가까운 하우비츠 백작을 방문했고 이 여행에서 그는 형제교회 거주인 노이자스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엠켄 도르프 그룹의 율리아 폰 레벤트로우와 교제를 했고 마지막으로 그는 제후 부인인 아말리아 폰 갈리트친에 관심을 샀습니다. 그녀는 반스베이크의 클라우디스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는 1799년에 가톨릭으로 전향했고 민스터의 가톨릭 대화방의 영적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집중적인 서신 왕래가 있었습니다. 갈리트친의 부인은 진정 경건한 기도 시간에 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과 참 그리스도교를 느끼지 못했다고 클라우디우스 가정에서 경험했던 것을 자신의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1787년 이래 그는 알고이 각성운동의 선동자인 가톨릭 교수님 요한 미하엘 자일러와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학 세계와 클라우디우스의 만남들은 마찬가지로 양면적입니다. 바이마르의 고전파 작가들은 복음의 소박한 전령들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클라우디우스는 국민 작가로서 최고의 감각으로 자신의 서정시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시들, 다른 본문들 안에서 자연과 밀착한 단순한 마음의 경건에 대한 메가폰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수업을 마치고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부터 오늘 배운 것까지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학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준비하시고 또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게 되는데 여러분 건강 잘 유지하시고 방학 잘 보내시고 다음 학기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